자기 자신이 어떤 경제적 위치에 있느냐를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연봉이 얼마이냐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30대, 40대 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월급 중에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현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두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경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퇴직 이후에 삶에서 이 경제적인 토대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깊게 연구해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4대 성인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부처, 예술이잖아요. 이분들이 가져갔던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을 예를 든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공자는 인에 대한 얘기, 인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가장 유명한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가 사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경제적 위치에 있느냐를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쩌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모든 기준을 갖다가 다 수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너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이런 토대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내 위치 어딘가, 뭐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흔히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나 이것도 몰라, 나 이것도 몰라, 나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는 다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시험 보고 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맞는 경우가, 이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거기에서 바로 너 자신을 알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똑같아요. 내가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경제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몰라요. 내가 경제적 포지션이 어디인지 의외로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번 보세요. 그 친구들 보면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답답한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경제적인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으면은 쉽게 풀어나갈 문제들을 왜 저렇게 고민하면서, 왜 주체 파악을 못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좀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관점에서 나누려고 그러면 5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건 내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째 부분은 뭔가요? 돈이 들어온 소득 관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돈을 나가는, 돈을 쓰는 지출 관점에서 내가 어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부분, 내가 돈을 쌓아 넣어가지고 저축해 놓은 저축의 관점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 네 번째 부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의 관점에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벌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바닥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능선을 올라가다가 평온해진 데에서 다시 높게 튀어가는 거기에 서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로 나아가는 길, 최소한 경제적인 안정을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나갈 때 좀 귀 기울여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흔하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뻔한 얘기 또 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뻔한 얘기가 그 뻔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 그 뻔한 얘기를 가지고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뻔한 얘기라고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보 상태로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명심하시고 제 얘기를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라는 걸 바라볼 때, 그러니까 소득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연봉이잖아요. 연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몸값이에요. 내 사회적 가치를 연봉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평균 연봉이 뭐 한 4,800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4,800 정도가, 그러니까 전 나이대 이제 평균 연봉이 4,8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4,800을 놓고 봤을 때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연봉이 얼마이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가 딱 그만큼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내 연봉이 지금 30대인데, 40대인데, 40대에 지금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사회적 가치가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의 관점에서 놓고 내 사회적 가치를 내가 사회적으로 매겨지고 있는 것들이 5천만 원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했을 때 내가 그 위치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는 기본소득 정도의 수득에서 1,000만 원부터 쭉 올라. 아마 한 푼도 못 버는 제로부터 있겠죠. 제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고 나면 저쪽에 뭐 대기업의 이제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해가지고 170억, 180억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레벨이 있을 거예요. 이 쭉 레벨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소득은 여기까지야. 내 위치가 너무 바닥에라서 비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서 있는가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난 이 정도 포지션이야. 그러면 그 포지션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소득에 대한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득을 갖다 높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위치를 갖다 지켜낼 수 있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내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게 물어보면 원천적 영수증만 띄면 다 나오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다 나오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버는지, 특히 내 나이 때 어느 정도 소득을 버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본다면 시험을 보면 내가 몇 점인지 정확하게 보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70점 정도, 60점 정도라고 그러면 70점, 60점이라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거기서부터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나갈 건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건,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사회적 가치, 즉 내가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몸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나란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 갖다가 바라볼 첫 번째입니다. 욕망이라는 것들은 개인이 어떤 걸 원하고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요.
이 욕망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쓴 돈의 지출을 놓고 보면 다 보여요.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에 썼던 지출 내역을 쭉 보게 되면 그 지출 내역서에 나오는 것들이 쭉쭉쭉 분석만 하게 되면 내 욕망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에 보면 내 소득 대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치의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 유지 비용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뭐 영어 학원이든지 아니면 독서 관련된 클럽에다가 등록하든지 해가지고 그 문화 활동비에 대한 것들이 높은 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떤 식으로 투영되고 있는 걸 갖다 다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내 삶에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 지출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하질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이 실질적으로 그 5천만 원의 가치를 갖다가 지출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차를 갖다가 쓰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집을 가지고서 월세라든가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냐면 내가 현재 생활의 편안함,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들이 그대로 지출이라는 내역에 다 투영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 현재적 위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거기서 시그널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무엇의 욕망에 이끌려 있는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욕망을 내가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지출 관리의 그 내역을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척도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욕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경제적 위치 중에 두 번째 영역인 지출 관리 영역을 통해 가지고 내 욕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 갖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득과 두 번째 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소득을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내가 쓰는 돈을 통해서 내 욕망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지출과 소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 벌고 쓰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들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통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순간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요, 저축인데, 저축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득을 벌어들이고 지출을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갖다가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때문에 미래의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저축에 돈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갔을 때 미래 어느 시점에 보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점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러는 순간에 점프할 수 있게 동력을 작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축을 통해서 모아놓은 자본의, 돈의 힘이에요. 이 돈의 힘을 그래서 모아놓는 건, 이 저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에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저축이 얼마고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내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성장 동력이 얼마인가 크기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저축이 얼마인지
저축을 얼마 정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중에 소득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지출이 얼마인지 모를 거고요. 지출이 얼마인지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보통 소득과 지출에 대한 것들을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돈은 저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저축 관점에서 놓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스스로를 갖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만들 때 의외로 큰 것들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매달 이렇게 저축해놨던 돈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미래에 나를 갖다가 스파크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으로 매월 내가 저축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서 있는가. 그래서 내 월급 중에 저는 30대, 40대 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월급 중에 최소 절반, 50% 이상은 저축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돼 있는 지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출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갖다가 잘못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률이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30대, 40대 월급쟁이들은 꼭 보세요. 그게 기본값입니다. 그 기본값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다 점검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그래서 그게 바로 기본값이 척도가 되는 거고 그 척도의 기준을 맞춰서 다시 앞에 있는 값들 갖다가 다 재조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축률이에요. 그래서 저축의 관점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챙겨보셔야 된다. 이 얘기도 또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축까지 하게 되면 소득에서 지출, 저축까지 하게 되면 내가 미래의 돈의 부의 성장 동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를 아는 거예요. 매월 보는 거예요. 매월 지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 뭐냐면 신용이라는 대출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없을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단돈 10원도 부모한테도 받기 어려운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서 남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신용의 척도, 신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알려고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요. 돈을 빌려보면 알아요. 돈을 딱 빌려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 있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신용의 관점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돈을 빌리러 가면 다 알아요. 돈을 빌리러 가면 딱 표 있어요. 내 신용이 A, B, B-C-C.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 내가 돈 진짜 100원 하나도 못 빌릴 사람이 있을 거고, 제2금융권, 그게 안 되면 이제 제3금융권에서 진짜로 달러빚을 얻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달러빚을 얻는다는 얘기는 거의 미래를 갖다가 미래의 모든 송두리째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다 끄집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얼마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금리도 대출금리도 낮고요. 금액도 크게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용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냐에 의해서 얼마만큼 큰 금액의 대출을 빌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아예 크게 얘기한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자기 돈도 많겠지만 아무리 큰 액수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빌려줄 거래요. 왜냐면 그만큼 사회적 신용도 크고, 그거 빌려줄 때 아마 이자 없이 거기에서
그 사업으로 파생되는 수익에 대한 것들로 나중에 이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리에 대한 것들도 거의 무이자로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신용도거든요. 이 신용도가 얼마인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걸 대출을 갖다가 한번 은행에 가셔서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대출을 한번 받겠다고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내 월급 통장에 들어가는 거, 내 직장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된 거, 이거 다 사회적으로 등급 다 나와요. 그리고 여태까지 거래해왔던 내역들 있잖아요. 그 뭐 카드 내역부터 뭐 관련된 거, 모든 사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적, 경제적, 신용적 등급에 대한 것들이 다 고스란히 딱 점수를 매겨져요. 그래서 얼마 받네, 얼마 받네.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가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가서 내가 말 그대로 종잣돈이 있는데 사회적 신용도까지 보태서 목돈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결정적인 레버리지를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현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다는 걸 갖다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보면 신용의 척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많은 자산이 있어가지고 뭐 담보대출하면 되지 않느냐. 담보대출 이전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신용도가 얼마인가를 갖다가 키워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큰 척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신용도를 받고 있냐. 사회적으로 신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돈을 가져다가 이 돈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더 큰 돈을 갖다 벌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한번 좀 꼭 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점검해 보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 제 친구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 더러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빌리러 갔더니, 직장 퇴직하고 나서 돈 빌리러 갔더니 한 푼도 안 빌려주더라. 이게 세상이 들어본 건가요? 자기 스스로가 사회적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쭉 점검해갖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적 관점을 놓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용도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신용도가 없고 그 신용도가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과거에 대한 궤적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지출, 세 번째 저축, 네 번째 신용도, 이것까지 해서 경제적 관점의 네 번째 부분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는 뭐냐면 돈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 돈으로 돈을 버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러면 지금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딱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갖다 점검해 보면 40살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딱 이렇게 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월세를 살면서 월세를 가지고 그 중에 한 3,4천만 원 주식에 투자해 놓고 있고 나머지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날 소득 가지고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건 투자가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하나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들을 아까 말한 저축과 그렇지 않으면 신용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으로의 전환, 불변 자산을 전환을 몇 프로를 이뤄내고 있는가,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가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40대 초반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월급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쪽에 내 자산에다가 돌려놓은 거예요. 내가 받은 월급들이
지출하고 저축하고 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산으로 해서 불변자산인 아파트 쪽에 재건축 아파트 쪽에 전환시켜 놨고요. 이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꾸 그 자산을 갖다 전환시키는 이런 투자들을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를 갖다가 바꿔놓았다.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가 형성됐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미래에 내 자산의 크기를 클 수 있는 정도를 갖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점부터 미래 시점까지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라는 이런 관점으로 나를 갖다 바라보게 되면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제 위치에 서 있을까를 갖다 정확하게 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파악해야만이 내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갖다가 파악해서 과거, 현재 연결돼서도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 것 같고 그래서 미래의 변동폭들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스스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거 이게 바로 경제적으로 내 자신을 아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서 이 5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소득의 관점에서 내가 연봉이 얼마인가를 통해서 내가 이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 지출을 하고 있는 내역들을 통해서 내 욕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욕망을 파악된 걸 갖다가 빼고 난 저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의 크기를 얼마만큼 계속 저축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해오다 보면 나중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용에 위치했기 때문에 신용의 크기를 갖다 해서 레버리지를 거기다 보탤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속 전환되어졌던 불변자산으로 전환되어졌던 방법,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산은 여러분들을 부의 크기를 갖다 극대화시켜서 미래의 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미 자산가이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월급쟁이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미래에 내 노년 이후에 부를 어떻게 쌓을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월급쟁이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용해 가고 있는 사람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산의 크기가 커서 굳이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아가도 충분할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닌데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해준 5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언제요? 지금 당장 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되짚어 보고 나면 제가 이 다음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감각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깨울지 이런 얘기들이 이 기본 바탕 위에서 해드려야 될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이 다음에 해드린 얘기들 여러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꼭 짚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감각에 꼭 깨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9대1의 법칙이라는 게 거의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9대1의 법칙인 것 같아요. 9명은 대충 살아요. 그리고 1명만, 현재 위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충 살아가는 분들 주변에 보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때 하면서 다 살아가요. 근데 하고 싶은 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 내에서 하고 싶은 때 그 모든 걸 다 해버린다고 그러냐면 미래에 준비해야 될 준비 유보금들이 다 소모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퇴직 이후에 저 주변에 이제 많잖아요. 10명 중에서 9명은 다 후회를 해요. 아, 직장에 다닐 때 내 현재 위치를 알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9대 1이에요, 딱. 지금 와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한 명 정도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분들은 아, 그래도 그때 했던 게 다행이야. 근데 나머지 9명 정도는 대부분 다 후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면서 10명 중에 1명이니까 특이한 인간들만 아, 쟤는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가?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저를 놓고 보면 저 직장 다닐 때 스포티지라는 차를 다 끌고 다녔었는데 스포티지라는 차를 갖다 제가 12년 정도 20년 이제 폐차시켰는데 12년인가 탔을 때 주변에서 다 저 욕했어요. 그때 한참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요. 외제차들 막 그러니까 팀장 넘어가고 이쯤이니까 그때 좀 이제 연봉이 올라 그러니까 다 외제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니까 회사에 올 때는 안 가져오는데 자기 가족끼리 이렇게 할 때는 BMW 좀 센 애들은 벤츠도 이렇게 막 끌고 그게 거의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러니까 휴가 때 해외여행 갔다 오고 우리 때 그때 지금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게 9명들이 다 그래요. 웬만하면 여행하고 웬만하면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고 웬만하면은 고급 뷔페 가서 먹고 왜냐면 아, 내 가족들은 소중하니까 내 가족들한테 이 정도는 내가 직장에 가서 욕 먹으면서 돈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돼. 해주고 싶어. 그 자녀들 고액 가입에도 하는 친구들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 말하면 기본값들이에요. 이 기본값들인데 특이하게 그걸 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왔던 그 한 명이 지금 보면 그 한 명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다 보여요. 그 경제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갖다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 9명이 그게 해당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집힐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두 번째 항목인 지출 때문에 대부분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항목에서 그래서 저는 지출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 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득이 높은 거, 아니면 대출이라는 신용담금이 높은 거 이런 것들만 다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출과 저축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출과 저축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는 같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출의 내역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가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똑같이 바닥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지출하고 이게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경제대역인 구조,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퇴직 이후까지도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할 건가에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팅이 안 된 게 현재에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값들만으로 살아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전혀 자기가 스스로가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돈을 갖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소득이 1억, 2억, 3억 되더라도 지출이 3억, 4억 되면
절대로 미래의 투자나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죠. 왜냐면 욕망의 크기가 커진 것들은 낮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제가 말했잖아요. 임원까지 안 들어가고 사원을 했던 분들이 더 퇴직이 잘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의 크기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의 크기가 큰 거는 이게 작아지지가 않아요. 낮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오히려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면 중소기업에서 진짜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거품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스스로가 체면과 거품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때는 이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고급 논팽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꽤 있는데 그냥 논팽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다, 임원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혹시 자리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더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무게가 더 커질 거예요. 그걸 감당해내려면, 퇴직 이후에도 그걸 유지해내려고 그러면 더 지금 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5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감각이라는 거를 한번 놓고 보면, 경제적 감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기간 내, 시간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은 이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매월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냈고, 그 매출 중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빠져나가고, 매출 빠져나가고, 비용을 얼마만큼 쓰여졌고, 그래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 정도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형국표인데, 직장인도 똑같아요. 직장인들도 월급이,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소득이 들어오면 지출이 빠져나가잖아요. 지출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중에 순이익이, 그 월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는가에 대한, 이걸 갖다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한 달 단위로 현금 흐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과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커요.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깨우쳐 준 사람들은 경제적 감각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정하시죠? 생각보다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빠져나간지 알고 계신 분들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 관련된 특강 같은 데 많이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를 받고 얼마 정도로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에 어디에 어떻게 월급이 쓰여져 나갔는지 알고 계시냐. 요즘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자동이체 때문에 더 몰라요. 자동이체로 쭉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돈이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그인, 로그아웃이에요. 내 소득이 로그인, 로그아웃이에요. 나도 몰라요. 돈을 쓸 때도 뭘로 쓰는 줄 아세요? 카드로 쓰니까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한 것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예전 같으면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형 세대들은 뭐냐면 월급 봉투라는 걸 갖봐요. 이 월급 봉투에다가 돈을, 거기엔 10원짜리까지 해가지고 딱 노란 봉투 해가지고 월급 봉투 딱 가져오면 저희 어머니가 너 옆에서 보면 그 월급 봉투를 갖다 놓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뭐 했을 거 얼마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달에 보통 20일이나 10일이나 월급이 들어올 텐데, 월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전혀 모를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소득을 벌어서 쓰는데 그 쓰고 나가고 있는 그 현금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경제적 경험은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월 단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 단위에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소득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지출을 통해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현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인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는 현금 흐름을 갖다 이해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 꼭 파악하세요. 특히 요즘같이 현금 흐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디지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현금 흐름 상태에서는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돈의 흐름을 갖다가 놓치기 때문에 꼭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이것도 제대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산 상태. 이 자산 상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보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자산 상태는 딱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부로 내 집이 얼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얘기인데, 자산과 재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자산이 무엇이냐면, 자산은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해가지고 이 자산들이 얼마인가. 이 자산 중에서도 남한테 빌려온 부채가 얼마이고, 내 순수한 내 자기 자본이 얼마이고, 그래서 자산 상태표를 어느 정도는 보이는가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보세요.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 자산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저 이제 부동산 자산이 워낙 많아서 부동산 자산이 9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때문에 조금 그러다가 이 상반기에 이번에 보니까 같이 또 자산 상태가 끄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산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금 들어오고 있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이 현금 흐름과 자산 상태를 비교해서 현금 흐름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게 구조적인 사이클을 찰 때, 첫 번째 부분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부분이 내 지금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현금 흐름에 비해서 내가 연봉을 갖다가 1억을 받는데 지금 내 자산은 3억밖에 안 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정 시점에서, 자기가 퇴직할 때 시점에서 자기가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기가 퇴직할 때 연봉이 1억이라고 그러면 1억 곱하기 10억 해서 10억 정도의 순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목표를 가지고도 자산 상태를 늘 점검해 가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년 정도 자산 상태를 한번 하다 보면 10년 주기로 내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정확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봐요. 이게 바로 내가 경제적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 자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부동산에 내가 너무 많은 자산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무겁게 흘러간다. 좀 더 유동자산 이쪽 부분을 갖다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 자산 흐름의 경제적 감각을 깨어나는 것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과 두 번째 부분은 자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산 흐름을 알고 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산이 무엇인지 재화가 무엇인지 이걸 또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과가, 과수원에 있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걸 갖다가 재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산이에요. 근데 마트에서 상품 진열대에, 과일콘에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는 뭐냐면요, 이건 재화예요. 왜 그런가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는 생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크게 커져가고 있고 생산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재화는 뭐냐면요. 사용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사과? 마트에 있는 건 먹고 자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 이외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재화라고 그래요. 흔히 재화와 서비스는 그래서 사용 가치만 있는 거고요. 자산은 뭐냐면 생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가진 것들이죠. 예를 든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치와 사용 가치, 집이 있으니까, 집 위에서 삽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생산 가치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치보다는 사실은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가치가 훨씬 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출 관리할 때 지출 관리와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심지어는 재화를 내가 사면서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어디다 하냐면 자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손 있는 사과를 갖다가 창고에 저장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자산과 재화를 정확하게 구별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는 만약에 벤치가 있다 그러면 벤치가 어떤 분한테는 자산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상 딜러 같은 경우에는 사서 다시 딜러로 해서 팔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운전자들한테는 자동차는 뭐냐면요, 재화예요. 사용 가치밖에 없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 가치가 닿으면 닿을수록 그 가치가 소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화와 자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경제 감각을 깨우는 가장 유명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모품마저도 어느 경우에는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직장 생활은 컴퓨터 하나도 다 자산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산으로 지키는데 그거는 사용연한에 해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 가면서 관리 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인을 놓고 볼 때 개인은 컴퓨터가 있는 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아니에요. 그건 재화로 말 그대로 사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와 생산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생산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자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경제적 감각이 깨어난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자산과 재화에 대한 구별하라 이 얘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 부분은 제가 그 경제특강 가면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저축 너무 힘들어요. 왜 저축합니까?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당기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가면 더 금상첨화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와 저축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래요. 저축의 시기가 따로 있고 투자의 시간이 따로 구별하라고 그래요. 저축의 시간에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이 얘기를 해드려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저축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금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원금에 쌓아가는 거에 플러스 수익률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이 손실된 게 원금으로 회복하는 회복률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0원 있어요. 100원 있는데 10원 상승해가 110원이 됐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9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 마이너스 90이니까 10원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10원을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1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10%일 때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요? 원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90원을 갖다가 100원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원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0%에 해당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20%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20%라는 건 100원이
8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0원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 20원을 손실한 걸 갖다 회복하려면 몇 프로 해야 돼요? 80%에 20이니까 25%의 원금에 대한 것들 수익률을 갖다 회복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원금이 90% 떨어졌다. 그러면 100원이었던 게 1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90원이잖아요. 90원 곱하기 10원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900%의 수익률을 내야만이 원금으로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원금으로 회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딘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축과 투자는 병행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은 다 그래요. 투자할 때와 저축할 때를 아예 분리. 내가 저축해서 종잣돈을 얼마만큼 마련할 때는 거기 돈을 갖다 투자에 절대로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들을 저축과 같이 병행하는 사람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헛똑똑해요. 얼뜻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돈이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종잣돈을 만해서 이 종잣돈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만에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 단축시키기 위해서 투자와 저축을 병행한다.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 손실을 회복하는 것들이 더디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일어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20%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25%의 원금 회복률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20%하고 이 5%하고 차이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5% 더 내는 게 어마어마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돈으로 종잣돈을 크기를 키워서 그 금액을 갖다가 높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큰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그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게 시간이라는 것들을 연장시켜가면서 투자라는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 답답하다고 저축과 투자를 한꺼번에 한 바구니에 담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 관점에서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도 보면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를 하실 때 투자와 저축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 수익률이 높은 줄 아세요? 워렌 버핏은 1년에 23%가 정확하게 그 정도 수익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3%를 갖다가 근데 몇 년을 하신 거냐? 거의 50년. 이 기간 동안에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수익률이 갖다가 처음에 시작점에서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워렌 버핏 이분이 했던 지금까지 투자 수익률이 2284%다 그래요. 연간 23%씩만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550만의 수익률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졌냐? 시간의 마법이에요. 1년 안에 웬만하신 분들, 투자에 대한 감각 계신 분들, 좀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20% 이상 넘기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투자와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경제적 감각 중에 최고 정보예요. 시간이 투자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여러분들의 부자로 갈 수 있는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투자와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티끌모아 태산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태져야 되냐면요, 시간이 보태져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보탤 건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일들 있잖아요. 다 시간이 보태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성이 하나 쌓이는 데는 10년, 100년이 걸려서 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는 시간에 의해서 천천히 성처럼 쌓여간다는 이 시간과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경제적 감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경제적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제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매월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워내는 것들이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의 자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연간 정도 단위에서는 한 번씩 쭉 바라봐서 현금과 자산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산과 재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부분은 투자와 저축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하죠. 모든 부나 모든 것들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부와 역학관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는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의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그 토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을 깨울 때 돈의 흐름, 자산의 흐름, 자산과 재화의 차이점,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월급쟁이가 끝나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월급쟁이 부자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걸 곧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왜 믿어도 되냐면요. 제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저 월급쟁이 25년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같이 월급쟁이 생활해서 지금 퇴직한 사람들만 그냥 제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돼요. 이분들의 삶을 딱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경제적 관점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거의 현실적인 통계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금 한번 적법해 보세요. 30대, 40대 그래서 중요합니다. 월급쟁이 시절에. 이때 꼭 몇 개 안 되잖아요. 딱 10가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다가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방향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꼭 10가지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놓고 보면 30대 때는 저축만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40대 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때 투자하기가 가장 적합한 최적의 순간이 와요. 30대 때 저축만 그렇게 그 월급의 절반 정도 계속 해왔으면 한 30부터 40까지 해서 그 10년 동안에 여러분들 월급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한 2억 5천, 3억 정도는 충분히 다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억 5천, 3억에다가 신용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40대부터 투자하기 적기가 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내가 감당하는 그 범위에 2억, 3억 가지고 투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크기가 그러니까 1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면 10배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1000만 원하고 1억 하면 10배 차이고 1억하고 10억 하면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그 돈에 가지고 있는 힘, 투자의 힘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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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1000억이다. 1000억이면 거의 신적인 힘을 가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0억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투자 성공률 거의 100% 나면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월급쟁이 할 때는 쉽게 말하면 10만 원,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여기에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억, 10억 이렇게까지 쭉쭉쭉 끌어올리려고 해서 돈의 힘을 갖다가 기하급수적 키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이 시간을 줄이겠다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축할 때 저축만 하세요. 투자의 타이밍이 나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주식이 이제 막 올라가니까 지금 막 주식에 넣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저축해야 될 시간이면 저축하세요. 이 기회는 또 와요. 그래서 저축의 시간에는 저축을 하시고 투자의 시간이 언제인가를 갖다가 스스로를 갖다가 체킹하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의 시간, 자기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그 척도를 갖다 얘기해 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투자와 저축에 대한 것들 구별할 수 있고 투자의 시간에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투자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그거가 잘못되면 내 인상이 바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잘 살자고 조금 잘 살자고 내 인생을 갖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들을 가끔 다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살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끌해가지고 내가 죽어버릴 수 있어. 그건 왜 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가 만약에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어야지. 내가 그 영끌해가지고 그까지 갔을 때 그걸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거의 영끌하면은 내가 보기 실패 확률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됐는데 10%의 확률을 놓고 99%가 돼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영끌 같은 그런 리스크가 큰 것들은 1%의 실패 확률이 있더라도 고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 다 고수들 투자자들인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거의 도박인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 얘기를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가 경제적 감각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 앞날에 올 수 있는 위험들은 많이 해소돼요. 해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한번 경제적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내 안에 내재된 경제적 관점의 감각들을 어떻게 끌어낼 건가를 되짚어 본다면 그 모든 남아있는 위험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